허구의 서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우리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미래로 투사되는 특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과정은 어떤 통합이나 일관성을 염원하는 서사적 탐색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갈림길에 마주쳤을 때 나는 내 삶의 전반에 가장 적합하고 마음이 가는 길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도덕적 고민은 내 의지의 행사라기보다 내 삶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여기에는 선택이 포함되지만 그것은 해석에서 나오는 선택이지 의지의 주권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 설명은 도덕적 고민이 어떤 식으로 내 삶이 속한 더 큰 삶의 이야기 안에서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살펴보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특정한 사회의 정체성을 지닌 자로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이해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 또는 사촌이거나 삼촌입니다. 나는 이런저런 도시의 시민이며 이런저런 조합 또는 전문가 집단의 일원입니다. 나는 이런저런 친족, 부족, 나라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좋은 것은 소속 집단 사람들에게도 좋아야 합니다. 이처럼 나는 내 가족, 내 도시, 내 친족, 내 나라의 과거로부터 다양한 빚, 유산, 정당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삶의 기정사실을 구성하며 내 도덕의 출발점입니다. 또한 이는 부분적으로 내 삶의 도덕적 특수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맥킨타이어는 서사적 설명이 현대의 개인주의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개인주의 관점에서 보자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내가 선택합니다. 개인주의자들의 시각으로 볼 때 도덕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내 정체성과 그로부터 나오는 짐은 제쳐두거나 없애야 합니다. 내 나라가 한 일에 책임을 떠맡기로 내가 직간접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이상 내게 책임은 없습니다. 맥킨타이어는 그런 입장에서 도덕적 천박함을 목격합니다. 사회적, 역사적 역할과 지위와 나를 분리 가능하다라는 추론은 잘못입니다. 이는 자아를 서사적으로 보는 관점과 명확히 대비됩니다. 내 삶의 이야기는 언제나 내 정체성의 기원이 된 공동체의 이야기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거를 안고 태어났는데 개인주의자 방식으로 나 자신을 과거와 분리하려는 시도는 현재의 관계를 변형시키는 시도입니다. 인간을 서사적 존재로 보는 맥킨타이어의 시각은 인간을 자유로운 선택권을 지닌 과거의 부담을 감수하지 않는 자발적 존재로 보는 시각과 확실히 대비됩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쪽이 도덕적 사유의 경험을 더 잘 담아내고 있는지 자문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시각을 평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어느 쪽이 도덕적 정치적 의무를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지도 않았고 사회계약의 결과로도 돌릴 수 없는 도덕적 의무에 묶여 있는 것일까요? 롤스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자유주의적 사고에 따르면 의무는 오로지 두 가지, 인간이기에 생기는 자연적 의무와 합의에서 생기는 자발적 의무뿐입니다. 자연적 의무는 보편적입니다.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들, 즉 이성적 존재에게 지는 의무입니다. 인간을 존중하고 정당하게 대우하며 잔인한 행동을 삼가는 등의 의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의무는 자율적 의지 또는 가상적 사회계약으로부터 생기기에 합의라는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을 때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연적 의무와 달리 자발적 의무는 보편적이지 않고 특수하며 합의로부터 생겨납니다. 내가 돈이나 다른 대가를 받기로 하고 당신 집에 페인트 칠을 해주기로 약속했다면 나는 그렇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무에 관한 자유주의의 설명이 옳다면 일반 시민은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편적이고 자연적인 의무 외에는 동료 시민에게 특별히 다른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인간을 이야기하는 존재로 보는 사람들은 의무에 대한 자유주의의 설명이 너무 빈약해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의무에 대한 자유주의의 설명은 시민으로서 서로에 대해 지는 특별한 책임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시민들이 져야 하는 충성과 책임을 포착하는 데도 실패합니다. 그러한 충성과 책임은 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도덕적 힘이 우리 스스로를 특정한 사람으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서사적 주장에 따르면 그러한 정체성은 도덕과 정의를 숙고할 때 배제해야 하는 우연적 요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의 일부이며 그러므로 당연히 도덕적 책임도 따릅니다.
따라서 인간을 자발적 존재로 볼 것인가, 서사적 개념으로 파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사회계약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세 번째 부류의 의무를 인정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그 의무를 연대 의무 또는 구성원 의무라고 칭하겠습니다. 자연적 의무와 달리 연대 의무는 특수하며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그 의무에는 우리가 져야 할 엄밀히 말해서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역사를 공유하는 존재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의무와 달리 합의에 기초하지는 않습니다. 연대 의무에 담긴 도덕의 무게는 소속된 자아라는 도덕적 사유에서, 그리고 내 삶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밀접하게 결부된다는 인식으로부터 나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도덕적 책임의 세 가지 범주를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적 의무는 보편적이고 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발적 의무는 특수하며 합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연대 의무는 특수하고 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대 의무 혹은 구성원 의무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느끼는 특수한 의무입니다. 부모라면 자식의 복지에 대한 특별한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책임이 합의에서 나온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이를 갖기로 선택했다면 특별히 사랑으로 돌보겠노라고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이번에는 합의라는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자식이 부모에게 지는 책임을 생각해 봅시다. 자기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도덕적 책임은 어린 시절 자신이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다는 사실에서 나온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키우고 보살폈으니 그것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어머니가 줬던 혜택을 받아들였다면 어머니가 도움이 필요할 때 다시 갚겠다고 합의한 셈이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부모 노릇을 못한 경우에도 자식이라면 자기 부모를 보살필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도덕적 책임은 상호 이익과 합의라는 자유주의 윤리를 넘어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국심은 흔히 논란의 대상이 되는 도덕 감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국심을 반박의 여지가 없는 미덕으로 보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복종, 쇼비니즘, 전쟁의 근원으로 보기도 합니다. 애국심의 열렬한 옹호자인 장자크 루소는 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정체성은 보편적 인간성의 하나로 반드시 추가해야 할 요소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감정은 그 범위가 전 세계로 확장되면 사라지거나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루소는 애국심이 감정의 범위를 제한하여 동지 원칙을 강화하는 원칙이라고 주장합니다. 국가는 외국인에 비해 자국민에게 당연히 더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국 시민에게는 전 세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이는 도덕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내 사람만 챙기는 편견에서 나온 편애일까요? 물론 우리에게 가족, 동료, 시민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다는 생각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연대 의무라는 것은 집단 이기심, 즉 자기 사람만 챙기는 편애를 그대로 드러내는 사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대와 소속 의무는 내부만이 아니라 외부로도 향합니다. 내가 사는 특정 공동체에서 나오는 특별한 의무 가운데 일부는 같은 공동체 사람에게 내가 지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내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에게 지는 의무입니다. 때로 연대의식은 같은 국민 혹은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는 특별한 이유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부심과 수치심은 정체성을 공유한다는 전제로부터 나오는 도덕 감정입니다. 가족 및 동료 시민의 행동에서 자부심과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은 집단 책임과 관계가 있습니다. 둘 다 우리 자신을 어딘가에 소속된 자아로 인식하는 데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즉 우리는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도덕적으로 한데 묶여 있으며 도덕적 행위자로서 우리와 서사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애국적 자부심을 느끼려면 세월을 뛰어넘어 공동체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소속감에는 책임감도 동반됩니다. 내 나라의 과거를 현재로 가져와 도덕적 부채를 해결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 나라와 역사의 진정한 자부심 또한 느낄 수 없습니다. 사회적 연대는 자연적 의무나 인권과 대립하기보다는 보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례들은 자유주의 철학자들도 기꺼이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핵심 주장을 충족시킵니다. 즉,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만 않는다면 가족이나 동료 시민처럼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타인을 도와야 한다는 일반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대 의무가 지탄받을 때는 자연적 의무를 위반하게 만들 때뿐입니다. 하지만 인간을 이야기하는 존재로 보는 시각이 옳다면 연대 의무는 때로는 자연적 의무와 대립할 정도로 자유주의자들이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엄격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의무 같은 도덕보다 충성과 연대가 더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자기 형제가 범죄자일 경우 이를 신고할 것인지 아니면 모른 척할 것인지 하는 곤란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의무가 합의나 인간 대 인간의 보편적 의무에만 기초한다면 형제로 인한 이런 곤란한 처지를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의무와 책임이 의지나 선택의 행동에서 나왔는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대 의무나 구성원 의무는 선택과 관련 없는 이유, 즉 우리 삶과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를 해석하는 서사와 관련된 이유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대와 구성원 의무를 보여주는 예를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하지도 않은 도덕에 얽매인다는 생각을 좋아하지 않거나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애국, 연대, 집단적 책임 등이 요구될 때 거부감이 들거나 그러한 요구를 일종의 합의에서 나오는 것으로 재해석하고 싶어집니다. 그런 요구를 거부하거나 재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까닭은 그래야 자유라는 익숙한 개념과의 일관성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도덕에 얽매이지 않으며 자신을 강제하는 의무는 스스로 정하는 것이라 해석되곤 합니다. 저자는 자유에 관한 그런 사고방식에는 결함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유만이 아닙니다.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한 문제가 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정의에 대한 두 가지 사고방식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칸트와 롤스는 권리가 선에 앞선다고 보았습니다.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는 정의의 원칙은 좋은 삶을 규정하는 여러 관념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의에 관한 이런 사고방식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와는 맞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원칙이 좋은 삶에 대한 여러 견해 사이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다거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정당한 헌법의 목적 중 하나는 좋은 시민, 좋은 인격을 키우는 데 있다고 주장합니다. 칸트와 롤스가 정의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방식을 거부한 이유 중 하나는 자유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좋은 인격을 형성하거나 좋은 삶을 규정하려 든다면 사람들에게 타인의 가치를 강요할 위험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헌법은 개인을 스스로 자기 목적을 선택할 능력을 가진 자유롭고 독립된 자아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서사적 개념이 설득력이 있다면 정의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 즉 좋음에 대해 사유할 때 우리 정체성의 근원인 공동체의 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 중립을 갈망하는 태도는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삶을 생각해보지 않고 정의를 생각하기란 불가능하거나 어쩌면 바람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정의에 대한 공개 담론에서 좋은 삶의 개념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탐탁치 않게 여기거나 심지어 질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처럼 다원화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최선의 삶을 규정하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정치론은 정치와 법을 도덕적, 종교적 논란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칸트와 롤스의 철학은 그러한 의도를 과감히 또한 더없이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의와 권리에 관한 뜨거운 쟁점 중 상당수가 도덕적, 종교적으로 논란이 되는 주제를 피하지 못합니다.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할 때 좋은 삶에 관한 여러 견해를 늘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설령 가능하다 해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주시민에게 공적 영역에 들어갈 때는 도덕적, 종교적 신념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관용과 상호 존중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가능하지도 않은 중립을 가장한 채 중요한 공적 문제를 결정하는 행위는 반발과 분노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중요한 도덕 문제에 정치가 개입하지 않으면 시민의 삶은 저하됩니다. 사회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도덕주의로 흐르기 쉬워집니다. 정의에 대한 토론이 어쩔 수 없이 본질적인 도덕 문제로 빠지게 마련이라면 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논의들은 정치 담론에 활기를 불어넣고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핵심 질문입니다.